서윤아의 어린 시절은 늘 낡은 교복처럼 헐렁하고 달아해진 운동화처럼 초라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서기 전부터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어린 유나는 홀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낡은 재봉틀로 옷 수선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어린 윤에게 세상은 언제나 춥고 배고픈 곳이었다. 학교는 윤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교실은 친구들의 제잘거림과 반짝이는 새 학용품들로 가득했지만 유나는 늘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교과서는 너덜너덜했고 필통 속 연필은 몽당 연필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유나는 그저 빈 급식판을 든 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급식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배고픔보다 더한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인해 비웃음으로 바뀌는 그들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항상 빈 그릇을 들고 줄을 서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세상에 대한 동경과 함께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손발이 시려도 그녀는 낡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밤늦게까지 불 꺼진 교실에 홀로 남아 교과서를 외우는 그녀의 모습은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공부만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임을 직감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남긴 음식들을 버리는 것을 보고 유나는 몰래 그 음식들을 모았다. 김치, 밥알 몇 개, 국물 조금. 그녀는 그것들을 잡고 낡은 비닐봉투에 담았다. 그리고는 학교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존재, 길고양이 나비가 있었다. 배고픈 나비는 유나가 주는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었다. 유나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비야, 우리 꼭 성공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녀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타 생명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동창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 중에는 유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박은지가 있었다. 박은지는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친구들을 이끌고 유나를 놀렸다. 야, 서윤아, 너 저번에 운동장에 쓰러진 길고양이 죽은 거 봤냐? 너랑 똑같은 거지 같은 년이더라. 박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유나를 비웃었다. 그들은 유나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 보았더라도 거지 같은 년이 거지 같은 짓을 한다고 비웃고 지나갔을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라린 아픔과 함께 언젠가 저들을 뛰어넘으리라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매일 밤 유나는 아무도 모르게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낡고해진 표지에는 나의 미래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의 꿈을 빼곡히 적었다. 단순히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IT 기술 배우기, 영어 원서 100권 독파하기, 경제학 서적 꾸준히 읽기, 주식 투자 스터디 그룹 만들기. 그녀의 글씨는 빗뚤배뚤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열망과 집념이 담겨 있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꿈이 아닌 그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밀스러운 설계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이 일기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비밀스러운 힘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낡은 일기장이 그녀의 손에서 현실이 될 줄은, 그리고 훗날 자신을 조롱했던 이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무기가 될 줄은. 서윤아의 삶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듯 언제나 유나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마저 산산조각 날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지셨다. 유나는 놀라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님께서는 폐암 3기이십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윤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유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당장 수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할머니는 원래 아프셨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니? 친척들의 차가운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조차 없으니 기댈 곳도 없었다. 유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노력,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극한의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도끼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필사적인 생존 본능과 할머니를 살리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나는 학교에 휴학계를 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야로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몸을 혹사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만 잤고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녀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생존을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다. 어느 날 유나가 공장 일을 마치고 땀을 흘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서 박은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옆자리에는 박은지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은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서윤아 아니니 아직도 그렇게 산이 듣자 하니 할머니가 아파서 학교도 그만뒀다며. 어차피 거지 같은 년은 뭘 해도 거지다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죽겠지 뭐. 친구들도 킬킬거리며 웃었다. 야, 은지야, 쟤 불쌍하지도 않아. 냄새나. 그러게, 괜히 말 걸지 마. 우리 옷에 거지 기운 옮겠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유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한때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아냥거림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유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 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박은지와 친구들의 오만한 얼굴은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 순간 유나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불씨가 폭발했다. 그래, 좋다. 거지 같은 년이라고 두고 봐. 내가 너희들 발밑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돈으로, 너희가 그렇게 비웃는 이 몸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그들의 조롱은 윤에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공을 향한 강렬한 복수심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촉매가 되었다. 이제 윤에게 과거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무시무시한 집념을 가진 전사였다. 그녀는 모든 문을 닫았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할머니의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은 서윤아의 지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주야로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몸을 혹사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만 잤고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손은 물집투성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할머니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와 박은지 일당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유나는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학업을 미뤄두었을 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옥탑방에 돌아오면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피로에 떨리는 손으로 경제학 서적을 뒤적이고 컴퓨터 관련 서적을 밤새 읽으며 독학했다. 그녀는 특히 돈의 흐름에 대한 타고난 통찰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문 경제면의 작은 기사 하나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읽어냈고 주식시장의 미세한 변동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어느 날 유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낡은 인쇄소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벽에 걸린 낡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그림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에 유나는 시선을 빼앗겼다. 그림 옆에는 작게 김대성 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인쇄소 주인인 김 대표가 다가왔다. 김 대표는 은퇴한 작은 미술품 수집가이자 한때는 성공했던 사업가였다. 그는 유나의 눈빛에서 그림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함께 비범한 통찰력을 읽었다. 학생, 그 그림을 알아본단 말이지 자네. 뭔가 특별한 안목이 있군. 김 대표는 유나의 총명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열정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유나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작은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내가 자네에게 작은 돈을 빌려줄 테니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게. 혹시 아는가? 자네가 이 돈으로 큰 일을 해낼지. 유나는 김 대표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수술비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김 대표에게 돈의 흐름을 읽는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이를 활용한 작은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나의 설명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유나의 제안을 믿고 소액의 자금을 투자했다. 유나는 이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그녀의 독특한 안목과 치밀한 계획 덕분에 쇼핑몰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이것이 억만장자 CEO 서윤아의 첫걸음이었다. 한편 할머니의 수술비로 인해 윤아가 학교를 휴학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한다는 소문은 동창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은지는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서윤아.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발버둥치는 거짓골 면하지 못하는구나. 박은지는 윤아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과장하고 왜곡하여 SNS에 퍼뜨렸다. 우리 서윤아, 요즘 공장에서 일한대요. 손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서 얼굴도 못 알아보겠더라. 역시 거지 같은 년은 뭘 해도 거지라는 말이 틀린 게 없어. 그녀는 윤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를 거지년이라 낙인 찍으며 조롱했다. 박은지의 악의적인 행동은 윤아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윤아는 박은지의 비웃음과 동창들의 조롱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며 밤마다 이를 악물었다. 두고 봐. 내가 이 모든 걸 갚아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돈으로, 너희가 그렇게 비웃는 이 몸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더욱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했다. 김 대표는 윤아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한 열정을 넘어선 차가운 복수심의 불꽃을 읽은 김 대표는 그녀가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성장을 이룰지 직감했다. 그는 윤아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윤아의 성공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김 대표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서윤아는 말 그대로 밤낮 없이 일했다. 옥탑방은 이제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은 새벽까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김 대표가 준 작은 투자금으로 의류와 소품들을 직접 동대문 시장에서 발품 팔아 가져왔고 밤새 사진을 찍고 온라인 페이지를 꾸몄다. 그녀의 탁월한 안목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냈고 쇼핑몰은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고 할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윤아의 얼굴에도 비로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윤아의 쇼핑몰이 성장하자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라고 유혹하는 이들이 있었다. 윤아는 순간 흔들렸지만 정직기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쇼핑몰이 성공하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베껴 팔거나 그녀의 사업 아이템을 그대로 모방하여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하기도 했다. 윤아는 이 과정에서 사회의 냉혹함과 약자를 등쳐먹으려는 자들의 비열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윤아를 괴롭힌 것은 동창들의 비웃음이었다. 박은지는 윤아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다. 아니, 서윤아가 쇼핑몰을 한대. 킬킬. 싸구려 옷이나 파는 거지 같은 쇼핑몰이겠지 뭐. 누가 그런 걸 사겠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윤아의 쇼핑몰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경쟁 업체들에게 윤아의 사업을 방해하도록 사주하기도 했다. 윤아의 쇼핑몰은 한때 악성 댓글과 낮은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녀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윤아는 이 모든 난관을 홀로 헤쳐나가야 했다. 김 대표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지만
모든 결정과 위험은 유나 자신이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사업에 매달리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아 옥탑방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박은지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시애비 거대한 성공과 새로운 위협 윤화는 타고난 분석력과 끈기, 그리고 김 대표의 조언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IT 솔루션 개발, 핀테크,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그녀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불과 몇 년 만에 그녀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 CEO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젊은 성공 신화. 흑수저 신데렐라로 불리며 경제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차,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무시했던 동창들에게는 경악과 함께 새로운 질투심을 불러왔다. 박은지는 유나의 성공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거진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은지 자신의 사업은 부모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고, 그녀의 삶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은지의 질투는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유나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서윤아, 저거 분명히 어디서 더러운 돈이라도 만졌을 거야. 쟨 원래부터 여우 같았잖아. 남자라도 잘 만나서 한몫 잡았겠지. 박은지는 급기야 유나의 과거를 들춰내 언론에 제보할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유나가 과거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온갖 굳은 일을 했으며, 심지어는 학창시절 빈 급식판을 들고 다니는 거지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 그녀의 목적은 유나의 성공을 더럽히고 그녀를 다시 과거의 비참한 이미지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윤에게 전해졌다. 1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다. 유나의 비서실장은 그녀의 참석 여부를 물었다. 유나는 동창회에 참석할지 말지 갈등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쓰라린 기억과 함께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님을, 가난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시간 요소로 압력 증가 동창회, 날짜는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나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은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은지는 분명히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또다시 망신을 주려 할 터였다. 유나는 동창회에 참석을 결정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을 조롱했던 이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동창회가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동창회 날, 서윤아는 강산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품들이 즐비한 연회장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유나는 어릴 적 낡은 교복 대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굽 높은 구두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가난했던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 그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동창들은 그녀의 놀라운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아, 맞니? 제가 설마 서윤아라고. 말도 안 돼. 저 거지 같던 서윤아가 저렇게 변했다고. 놀라움과 함께 질투심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훑었다. 유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박은지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지만 이내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오늘 밤 유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을 세워두었다. 박은지는 미리 몇몇 언론사 기자들을 연회장에 잠입시켜 두었다. 그녀의 계획은 유나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그녀의 추악한 과거를 들춰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연회 중간, 동창회 회장이 자선 경매 행사를 시작했다. 유나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한 경매품을 준비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주셨던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이 손수건과 함께 자신의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은지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매품으로 놓여있던 유나의 손수건을 미리 준비해온 값비싼 명품 손수건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향해 손짓했다. 자, 다음 경매품입니다. 서윤아 동창이 특별히 기증한 물건이라고 하는군요. 사회자의 말에 박은지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연단으로 올라섰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아 씨가 기부한 경매품이 명품 손수건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서윤아 씨는 어릴 적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항상 빈 급식판만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박은지의 말에 연 회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동창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은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향해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때 우리 서윤아는 말 그대로 거지년이었죠.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한 신분 상승 아닌가요? 혹시 어디서 돈이라도 주운 건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비열한 조소가 가득했다. 박은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하며 유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수비 반전과 명예회복 박은지의 악의적인 폭로에 유나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박은지는 유나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당황했다. 유나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은지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그 거지년 서윤아가 맞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당신들이 새 옷을 자랑할 때 저는 낡은 교복을 입었고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때 저는 빈 급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낡은 일기장에 꿈을 적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비웃을 때 저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저는 저를 비웃었던 당신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뤄냈는지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매대에 놓인 명품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이 손수건이 제가 기증한 경매품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박은지가 바꿔치기 한 명품 손수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낡고 해진 평범한 손수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자수와 함께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기증하려 했던 물건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손수건이죠. 낡았지만 제게는 100억 원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물건입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김 대표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유나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서윤아 대표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대표는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는 이 서윤아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나눠주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오직 돈을 버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 서윤아 대표님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아는 분이십니다. 김 대표의 증언은 유나의 진정한 인품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박은지는 김 대표의 등장과 유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가 바꿔치기한 명품 손수건과 유나의 낡은 손수건이 비교되면서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처음에는 박은지의 말에 동조하던 이들도 이제는 유나의 진심과 김 대표의 증언, 그리고 박은지의 추악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 대신 경이로움이, 비난 대신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이 물들었다. 반응하는 목격자들. 박은지를 추종했던 남성 동창들은 유나의 성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근 사업 실패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나의 도움이 절실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릴 적엔 너무 철이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좀 살려줘.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처절할 정도였다. 그들은 유나가 과거의 거지년이 아닌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억만장자 CEO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경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비굴함과 후회로 변해갔다. 유나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도 느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죠.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당신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회장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유나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성공한 CEO이자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아는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과 해방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동창회 밤. 서윤아의 통쾌한 복수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녔다. 박은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녀의 사업은 파산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은지는 뒤늦게 유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유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겪는 고통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제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나는 냉정한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박은지를 용서하는 대신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게 했다. 유나는 동창회 사건 이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거지년이라는 낙인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 대한 복수심에 갇혀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얽매이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녀는 동창회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서윤아 장학재단과를 설립했다. 재단의 첫 사업은 할머니의 고향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도서관과 학습시설을 짓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도서관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꿈을 키우던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나는 조력자 김 대표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유나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유나가 어릴 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학교 뒤편 낡은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놀이터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낡아 있었지만 윤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다. 대표님, 저는 복수가 저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은지 일당에게 복수하면서 잠시 통쾌했지만 그 후엔 허무함만 남더군요. 오히려 재단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도우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낍니다. 김 대표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유나 씨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네. 복수는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일 뿐. 진정한 삶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법이지. 자네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어른이 되었어.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걸세.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비로소 평화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졌다. 그것은 과거의 평화와는 다른 고통과 복수를 이겨낸 후 얻은 값진 평화였다.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제 그 손수건은 그녀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와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윤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동창회에서의 통쾌한 복수와 김 대표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닌 그녀 자신을 얽매이던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서윤아 장학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녀의 할머니 고향 마을에 최신 시설을 갖춘 도서관과 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 낡고 추운 도서관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꿈을 키우던 공간이었기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직접 건축 설계에 참여하고 책 한 권 한 권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완공된 도서관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유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내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매년 서윤아 장학재단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유나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흑수저 출신 학생들에게는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들은 유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유나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사회는 서윤아를 단순한 억만장자 CEO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아는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론 플레이나 자기 PR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택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거진년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서윤아 대표라는 따뜻한 이름만이 남았다. 세월은 흘러 유나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게 재단 활동을 이어갔고 강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가정을 이루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역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동시에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유나는 자신의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어릴 적 몰래 음식을 주던 길고양이, 나비의 작은 동상이 놓여 있었다. 나비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유나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옆 유리장 안에는 그녀의 낡은 일기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일기장은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슬픔이나 복수심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담고 있었다. 멀리 도시의 빌딩숲 너머로 밝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화산을 맞이한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세상에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서윤아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린 시절 거진현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한 소녀가 억만장자 CEO가 되어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자기 극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동창회 거진년 취급받은 억만장자 CEO 여성. 그녀를 알아본 남편들이 달려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 강렬한 제목 뒤에 숨겨진 서윤아 씨의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결국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함과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